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2026년 1월 6일 한중 정상회담의 테이블 위로 대한민국이 던진 승부수. 서울, 평양, 베이징, 초고속 철도 건설. 2단 한 문장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은 현실 감각을 상실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타전했고, 월가의 투자자들은 한국이 스스로 안보 자살골을 넣었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철도와 도로를 폭파하고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총구가 겨눠진 휴전선 너머로 고속열차를 달리게 하겠다니, 누가 봐도 그것은 현실 감각을 상실한 낭만주의자의 망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비웃음이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70년 동안 갇혀있던 대한민국이 빗장을 풀고 대륙의 심장을 향해 질주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의 선포였습니다. 중국의 동해 진출 욕망과 북한 정권의 숨통을 쥐고 흔들 치밀한 대한민국의 자본의 덫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던진 거대한 승부수. 미국 월스트리트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단체로 경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청취자 여러분. 제 이름은 토마스 스털링입니다. 저는 현재 뉴욕 월가에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펀드를 운용하는 블랙스톤의 수석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경력은 조금 더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월가에 오기 전 워싱턴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20년 넘게 동아시아 전략을 담당했던 전략관이었습니다. 매일 밤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위성 사진을 분석하며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것이 제 임무였죠. 그래서 저는 자부했습니다. 지구상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성을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저의 오만과 편견이 산산이 부서진 사건에 대한 고백입니다. 2026년 1월 6일 새벽, 뉴욕의 마천루를 휘감던 차가운 바람처럼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날의 충격적인 기억을 꺼내보려 합니다. 새벽 5시, 출근하자마자 습관처럼 켠 블룸버그 단말기에 붉은색 속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속보 한국 이재명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서,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 공식 제안.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해버렸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지 모른다며 숨죽이고 있는 이 시점에 적의 심장부인 평양을 관통해 베이징까지 고속철을 놓겠다는 제안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자살 행위군. 옆자리의 동료 데이비드 역시 비꼬듯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낭만주의자인가 봐. 북한이 제 머리 위로 적국의 기차가 지나가게 둘 리가 없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에 뜬 한국 관련 경제 지표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환율은 요동치고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월가의 자본은 불확실성을 가장 혐오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스스로 그 불확실성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해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낼 리포트 주제는 한국이다. 제목은 코리아 위험한 도박.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정부가 스스로 키우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해.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팀원들은 바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었죠. 그때 또 하나의 속보가 떴습니다. 시진핑 주석 매우 흥미롭고 건설적인 제안. 하지만 인내심이 필요하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도 곤란한 처지라는 것을. 대놓고 거절하기엔 한국의 경제적 가치가 아깝고 수락하자니 혈맹인 북한의 반발이 우려되니 인내심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발을 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리포트의 서문을 작성해 내려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은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기반한 비현실적 구상이다. 북한의 적대적 태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철도 연결을 논하는 것은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충수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악재가 터지면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이 급등해야 정상인데 그래프는 묘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주요 건설사와 철도 관련 주식들은 소폭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시절부터 단련된 제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에 보이는 뉴스 말고 수면 아래에 진짜 정보가 있다. 저는 즉시 워싱턴의 CIA 분석관 출신 옛 동료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뉴스 봤지? 한국 대통령의 그 황당한 제안 말이야. 북한이 길을 열어줄 리 없잖아. 수화기 넘어 마이클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글쎄, 우리 쪽 정보로는 좀 다르게 보여. 시진핑의 그 인내심 발언, 단순한 거절이 아니야. 그리고 한국이 내민 제안서, 언론에 공개된 게 다가 아니라고. 비공개 제안이 더 있다는 거야? 그래.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치명적인 제안이지. 북한도 중국도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GTI 그리고 원산. 힌트는 충분히 줬네. 전화가 끊기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GTI 광역두만 개발 계획. 1990년대부터 논의됐지만 북한의 폐쇄성 때문에 사실상 사장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시점에 그걸 다시 꺼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리포트 작성을 멈추고 정보 브로커들과 싱크탱크의 비공개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뒤 제 책상 위에는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전달했다는 비공개 제안서 요약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건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거기엔 제가 예상했던 감상적인 평화 통일론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불혹 1 북한 통과 구간에 대한 통행세 산정 방식 및 지급 보증안, 불혹 2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공동개발 및 중국 자본 참여 보장.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건 외교 문서가 아니라 거대한 비즈니스 계약서였습니다. 상대방이 절대 거절할 수 없도록 가장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맞춤형 제안서였죠. 시진핑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은 거절이 아니라 좋은 제안이다. 북한을 설득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이 제안서대로라면 중국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동에 진출권을 얻게 되고 제재 때문에 말라가는 북한 정권은 합법적 현금 다발을 줄 수 있게 되니까요.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방금까지 작성하던 매도 리포트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맹수와 중국이라는 거인을 동시에 잡기 위해 한국이 놓은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리포트 발행 중단해. 지금 당장.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한국은 지금 자살골을 넣으려는 게 아니야. 그들은 섬을 탈출하려고 해. 그것도 아주 영리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할아버지가 평생 막다른 골목이라 불렀던 그 한반도에서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판이 짜이고 있다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도 하나 놓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아니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대한 드라마의 목격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블룸버그 단말기 속 한국 관련 지표들은 이미 파란색 하락 화살표를 그리고 있었죠. 제 팀원들은 살벌한 표정으로 외도
리포트의 초안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엔터키를 누를 수 없었습니다. 펜타곤에서 20년을 구르며 얻은 제 촉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이 인내심을 언급했다. 그 오만한 중국 황제가 고작 한국의 제안에 인내심을 갖겠다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수면 아래에 거대한 거래가 있지 않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블라인드를 내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구형 블랙베리 폰을 꺼냈습니다. 도청이 불가능한 워싱턴의 첩보 라인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 연락망이었죠. 저는 CIA 분석관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옛 동료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나야. 한국 건이야. 내가 알고 있는 걸 불어. 톰, 자네 월가로 가더니 성격 더 급해졌군. 뉴스 봤잖아. 한국이 미친 짓 한 거. 아니,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진짜 알맹이 말이야. 시진핑이 왜 저렇게 미온적이지? 보통 같으면 내정 간섭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어야 정상이잖아.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마이클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귀신은 못 속이는군. 맞아. 언론에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야. 한국이 중국에 건넨 진짜 제안서는 따로 있어. 그게 뭔데? GTI. 그리고 동해. GTI? 광역도만 개발 계획 말인가? 그건 이미 20년 전에 죽은 프로젝트잖아. 한국이 그걸 예토전생시켰어.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조건을 달아서. 보안 메일 확인해봐. 방금 요약본 보냈으니까. 전화를 끊고 메일함을 열자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비공개 제안서 요약 동북아 평화 경제 공동체 구상 및 세부 이행 계획. 문서를 읽어 내려가던 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것은 단순한 철도 연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도를 매개로 한 거대하고 정교한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이클이 말한 대로 GTI 광역두만 개발 계획의 부활이었습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야오닝성은 지리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막혀 있다는 점이죠. 러시아와 북한에 가로막혀 있어 동북 삼성에서 생산된 물자를 바다로 내보내려면 남쪽 다롄항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서 가야 합니다. 중국에게 동해로 나가는 항구, 즉 출해권은 100년 묵은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낮은 선봉항을 중국과 공동 개발하고 그곳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을 현대화해주겠다. 대신 서울 평양 베이징 노선을 열어달라. 이것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타격한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북 의료 및 관광 패키지였습니다. 평양과 원산에 서울대병원급의 최첨단 메디컬 센터를 짓고 원산 금강산 지구를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국제 관광 특구로 만든다는 계획. 여기에 중국 자본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조항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이 갈 수 있는 거대한 휴양지가 생기는 동시에 북한 내부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합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였어. 시진핑의 인내심은. 시진핑 주석이 말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의 진짜 뜻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탐나는 제안이다. 내 입맛에 딱 맞는다. 그러니 내가 북한 놈들의 똥고집을 꺾고 문을 열게 만들 테니 그때까지 판 깨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중국이 거절할 수 없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중국의 오랜 욕망인 동해 진출과 북한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철도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 바친 셈이죠. 이 제안서대로라면 중국은 한국의 고속철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반대하더라도 중국이 나서서 북한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 외교가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새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 속에 담긴 한국은 새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고래의 등 위에 올라타 고래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노련한 조련사였습니다. 팀장님, 리포트 전송할까요? 장 마감 시간 다 되어 갑니다. 데이비드가 재촉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멈춰. 전송하지 마. 네? 하지만 아까는 상황이 바뀌었어. 아니,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읽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마카로 크게 적혀 있던 리스크라는 단어 위에 X표를 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도박이 아니야. 이건 중국을 움직이는 레버리지야. 레버리지요? 그래. 한국은 지금 중국의 욕망을 인질로 잡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거야. 중국이 이 철도를 원하게 만들어서 북한이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팀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제안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더 놀라운 디테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당근, 즉 현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념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이 철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방.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게 퍼주기식 원조를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논리로 설계된 김정은 위원장의 금고를 합법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수익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디테일의 악마는 바로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매도 리포트는 폐기한다. 대신 관망으로 수정해. 그리고 지금 당장 북한 경제 관련 데이터를 전부 긁어모아. 북한 데이터는 왜요? 한국이 북한한테 얼마를 쥐어주려고 하는지 계산해 봐야겠어. 내 감이 맞다면 이건 북한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액수일 거야. 저는 창밖의 흐린 하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개가 걷히고 아주 선명하고 거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도박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패를 모두 읽고 판돈을 싹쓸이하기 위한 완벽한 설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설계가 북한이라는 변수에도 통할 것인지 검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그 섬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대륙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런던과 홍콩 지부에 연락해 한국 관련 포지션을 홀드로 변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직 매수를 외치기엔 일렀지만 매도를 외치는 건 미친 짓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의 비공개 제안서 복사본과 각종 북한 경제 데이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인 월가에서 숫자는 가장 정직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밤새 분석한 한국의 숫자들은 하나같이 대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길을 끈 것은 통행세 항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 유엔과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외화벌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석탄 수출도 막혔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송금길도 차단됐죠. 김정은 정권에게 달러는 말 그대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주 기가 막힌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철도 통행료는 무역 대금이 아니다. 인프라 사용료다. 이건 제재의 회색 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제안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출발한 화물 열차가 북한 땅을 밟는 순간 컨테이너당 일정 금액이 북한 측 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예상 수익은 연간 수십억 달러. 이는 북한이 1년 내내 위험을 무릅쓰고 몰래 석탄을 팔거나 해킹을 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크고 안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김정은이 거절하기엔 너무 달콤한 독배야. 북한 정권이 아무리 자력갱생을 외치고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해도
눈앞에 놓인 합법적인 현금 다발을 걷어차긴 힘들 겁니다. 한국은 북한의 가장 약한 고리, 즉 돈을 건드린 겁니다. 그것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지원금 형식이 아니라 땅을 빌려준 대가로 받는 정당한 수수료라는 명분을 쥐어주면서 말이죠. 더 무서운 미끼는 역세권, 개발권이었습니다. 고속철이 정차하게 될 평양, 신의주, 개성 같은 주요 도시의 역 주변을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그 운영 수익의 상당 부분을 북한에 떼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양역 주변에 한국과 중국 자본으로 지어진 초연대식 호텔과 면세점이 들어서고 그곳에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달러와 유로를 펑펑 쓰는 모습을 이는 북한 내부에 자본주의의 바이러스를 싣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위협보다는 당장 손에 들어올 막대한 이익이 더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돈맛을 보여주며 그들 스스로 총을 내려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천재적이군. 정말 천재적이야.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펜타곤 시절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압박과 제재를 가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굶어 죽을지언정 머리를 숙이지 않는 독한 족속들이었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의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 배고픈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우리 안으로 유인하는 전략. 이것은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적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고차원적인 전쟁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북한에게 현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펜타곤의 강경파들은 당장이라도 제재 위반이라며 길길이 날뛸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논평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멘트만 내놓을 뿐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지? 미국이 왜 침묵하는 거지? 저는 이 침묵의 의미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이자 제 옛 멘토였던 스미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미스, 한국 건 말입니다. 백악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용한 게 더 불안한데. 톰, 자네도 눈치챘군. 분위기? 아주 묘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난리가 났어. 역시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 반대가 아니라 당혹감에 가까워. 당혹감이요? 한국이 너무 똑똑하게 질러버렸거든. 우리가 반대할 명분을 없애버렸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 비핵화 아닌가? 그렇죠. 그런데 한국이 내민 논리가 기가 막혀. 북한을 철도로 묶어두면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종속된 북한은 더 이상 핵을 쏠 수 없다. 이게 먹혀들고 있어. 강경파들조차도 이 방법이 제재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흔들리고 있다고. 스미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북한과 중국만 요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골치 아파하는 북한 관리라는 숙제를 한국이 철도라는 수단으로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나선 셈이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국 편에 붙는 것 같아 찝찝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줄어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계륵 같은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북한을 통제하고 중국까지 요리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도 나쁜 그림은 아니지. 스미스의 마지막 말은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세 명의 위험한 플레이어들을 한 테이블에 앉히고 한국이 딜러가 되어 판을 주도하는 세기의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승률이 가장 높은 패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돈 때문에 거절 못하고 미국은 명분 때문에 반대 못한다. 이 완벽한 논리 구조 앞에서
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제정세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위험한 말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그랜드 마스터였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논리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수익이 증명되어야 하죠. 북한이 열리고 안보가 튼튼해진다 한들 그 철도가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한다면 월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 철도가 얼마나 큰 돈이 될까? 단순한 평화 비용일까? 아니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보고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바로 블랙스톤의 슈퍼컴퓨터가 밤새도록 돌리고 있는 유라시아 물류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첫 장을 여는 순간 저는 북한 문제를 분석할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숫자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숫자의 실체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새벽 3시 뉴욕 맨해튼의 사무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는 블랙스톤의 슈퍼컴퓨터 오라클이 밤새도록 연산한 유라시아 물류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아이언 K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30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숫자를 봐왔지만 이런 그래프는 처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승 곡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직으로 이륙하는 로켓의 궤적처럼 가파르고 폭발적인 성장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나리오 1 부산 평양 베이징 런던 화물 운송 효율성 분석. 현재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유럽으로 물건을 보낼 때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산항에서 선적된 컨테이너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일. 그마저도 요즘처럼 홍해 리스크가 터지거나 기상 악화가 겹치면 50일, 60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은 돈이다. 이 진부한 격언이 물류업계에서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최신 유행하는 옷은 구식이 되고 첨단 전자기기는 신제품 출시 주기를 놓치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은 세계 최고이면서도 유럽 시장 점유율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지정학적 거리 때문이었죠. 그런데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서울 평양 베이징 고속철이 연결되고 이것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중국 횡단철도와 연계된다면 예상 소요 시간 14일, 운송비용 항공 화물의 20% 수준. 저는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14일이라니 이건 말이 안 돼.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2주 만에 런던에 도착한다. 이것은 기존 해상 운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혁명이었습니다. 배보다 3배 빠르고 비행기보다 5배 싼 운송수단. 전 세계 물류 기업들이 꿈만 꾸던 꿈의 루트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품목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지금까지는 비싼 항공료를 내고 비행기로 실어 나르거나 출시일을 늦춰가며 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열리면 출시 직전에 기차에 실어 보내면 유럽 매장에 2주 만에 쫙 깔립니다. 물류비는 대폭 절감되고 재고관리 효율성은 극대화됩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부품. 유럽 공장에 부품을 공급할 때 해상 운송의 불확실성 때문에 쌓아두던 안전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적기 공급 시스템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장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선식품 분야였습니다. 한국의 딸기, 샤인머스켓 같은 프리미엄 농산물들이 냉장 컨테이너에 실려 베이징, 모스크바를 거쳐 파리의 식탁에 오르는 미래. 비행기로 보내기엔 너무 비싸고 배로 보내면 썩어버려서 포기했던 거대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철도가 아니야. 한국 경제의 동맥경화를 뚫어버리는 스텐트 시술이야.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살았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막혀 있어서 모든 물류를 배와 비행기에 의존해야 했죠.
그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철도가 뚫리는 순간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맹장에서 신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대륙의 끝이 아니라 대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영원히 섬나라입니다. 그들이 대륙으로 가려면 반드시 배나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기차를 타고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대륙 국가가 됩니다. 이 지정학적 가치의 변화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챕터인 투자 유망 섹터 분석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붉은색 상승 화살표가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철도 및 건설 현대로템, 대우건설 같은 기업들은 수주 대박을 터뜨릴 겁니다. 북한 구간의 노후화된 철도를 고속철로 다시 깔아야 하니까요. 이건 제2의 중동붐을 능가하는 북방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물류 및 해운 CJ 대한통운 같은 물류 기업들은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지배자가 될 겁니다. 부산항은 단순한 환적항이 아니라 해상과 육로가 만나는 세계 최대의 복합 물류 허브로 성장하겠죠? 세 번째, 에너지 및 자원 철도를 따라 가스관과 전력망이 연결된다면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서울로 들어옵니다. 한국의 에너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이는 제조업 경쟁력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 냄새를 맡은 투자자의 흥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가, 아니 한 민족이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던진 승부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치밀한지를 목격한 자의 전율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 당신은 정말 대담한 승부사군. 그는 지금 국민들에게 통일합시다라는 감상적인 호소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됩시다. 대륙의 주인이 됩시다라고 말하며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설계도를 들이민 겁니다. 이건 좌판이 우판이 하는 이념 논쟁을 뛰어넘는 철저한 생존과 번영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이 엄청난 정보를 저만 알고 있을 리 없습니다. 조만간 월가의 다른 하이에나들도 냄새를 맡고 몰려들 겁니다. 골드만삭스, JP 모건 스탠리. 그들이 이 보고서의 내용을 깨닫는 순간 한국 시장을 향한 전례 없는 머니 러시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 속 가파르게 치솟는 수익률 그래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남들이 위험하다고 망설일 때,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을 때가 바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완벽하게 증명되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즉 미국의 진짜 속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미국이 이 판을 엎어버린다면 이 모든 장밋빛 미래는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파일처를 집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대외비 미중 전략적 포지셔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의 눈으로 본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이제 전략가의 눈으로 한국을 다시 해부할 시간입니다. 한국이 설계한 이 고속철이라는 무대가 과연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을 춤추게 만들 수 있을지. 저는 밤을 꼬박 세운 눈을 비비며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월가의 새벽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대외비 미중 전략적 포지셔닝 문건을 펼쳤습니다. 월가의 분석가로 돌아오기 전 제가 펜타곤에서 20년간 담당했던 전쟁 게임의 시각으로 한국의 수를 읽어내야 할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과연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의 이해관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어떤 투자의 확신도 가질 수 없습니다. 국제정세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는 아무리 튼튼한 배도 한순간에 뒤집힐 수 있으니까요. 먼저 중국의 입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순망치 않의 존재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듯 북한이 무너지면 미군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은 중국에게 골칫덩이이기도 합니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미국이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들이밀고 사드를 배치하는 빌미를 제공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제안한 철도는 중국에게 일석이조의 해법을 선물합니다. 첫째, 중국의 오랜 꿈인 일대일로의 동쪽 종착점을 완성해 줍니다. 베이징에서 끝나는 철도가 아니라 평양을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실크로드를 만드는 것이죠. 이는 중국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육로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는 숨통을 터주는 격입니다. 둘째, 북한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한국 자본으로 철도를 놓고 물류 수익을 북한에 안겨주면 중국은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북한을 먹여 살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북한 경제가 안정되면 체제 붕괴 위험도 사라지니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 불안도 해소되는 셈입니다. 시진핑이 인내심을 운운한 이유가 이거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이 철도를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판을 깔아주니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여기가 가장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건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한미일 안보 삼각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펜타곤 시절 작성했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지난 30년간 제재와 압박 일변도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고 더 고립되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제재는 북한을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북한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안한 이 철도는 제재가 아닌 관여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북한이 철도망에 편입되는 순간 그들은 국제사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화물이 통과해야 하니 국경을 열어야 하고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니 금융을 개방해야 합니다. 폐쇄적이었던 북한 사회에 외부의 정보와 자본이 흘러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북한의 정상 국가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게다가 북한 경제가 한국과 중국의 물류망에 종속되면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 버튼을 함부로 만지작거릴 수 없습니다. 철도가 끊기면 돈줄도 끊기는데 감히 도발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정말 영리해. 저는 감탄을 넘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새우가 아니었습니다. 두 거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그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설계자였습니다. 중국엔 경제적 실리를 주고 미국엔 안보적 명분을 쥐어주며 두 고래를 철로라는 하나의 궤도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줄타기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이 만든 판 위에서 춤을 추게 만드는 고도의 레버리지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지도에 붉은 펜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과 베이징, 그리고 평양과 서울. 이 네 개의 점을 잇는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 그곳에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교차점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화약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 화약고를 용광로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갈등을 녹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용광로 말입니다. 이 판은 깨지지 않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이 판을 깰 수 없습니다. 판을 깨는 순간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서로를 견제하느라 꼼짝 못하는 두 거인의 틈새를 파고들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윈윈윈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거대한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 사람들입니다. 서류상의 논리가 아무리 완벽해도 결국 이를 벌이는 건 사람이고 역사를 만드는 건 그들의 의지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위험하고도 위대한 도전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70년 분단의 상처와 불신을 딛고 북한이라는 파트너와 손을 잡을 용기가 있을까? 저는 그들의 눈빛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월가의 모니터 너머로는 느낄 수 없는 서울의 공기와 사람들의 열기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밤새 꺼지지 않았던 사무실의 불을 끄며 저는 비서에게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제시카, 티켓 예약했나? 네, 팀장님. 오늘 오후 2시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호텔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역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잡았습니다. 좋아, 그리고 팀원들에게 전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국 관련 포지션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겠어요? 제시카의 목소리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위험? 아니, 제시카. 지금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흥미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역사가 새로 쓰이는 현장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거든.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고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뉴욕의 차가운 아침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막다른 골목이라며 고개를 저으셨던 그 땅. 그곳이 이제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대륙으로 향하는 활주로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활주로 위에 서서 비상하는 한국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것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1월의 서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전광판에는 수많은 도시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목적지인 평양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70년 전 할아버지가 보았던 폐허의 땅이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북촌의 한 조용한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최고의 북방 경제 전문가이자 펜타곤 시절 저와 몇 차례 날카로운 토론을 벌였던 박영훈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미스터 스털링. 그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긴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바로 시진핑의 인내심, 발언과 한국 정부의 대담한 제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었죠. 교수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북한이 정말 문을 열까요? 그들은 70년 동안 빗장을 걸어 잠갔던 사람들입니다. 제 회의적인 물음에 박 교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톰, 당신은 아직도 북한을 이념의 국가로만 보고 있군요. 하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이념도 사치입니다. 지금 북한 장마당 세대들에게 주체 사상보다 더 중요한 건 달러와 스마트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그걸 압니다. 인민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자신의 권력도 위태롭다는 거려. 박 교수는 태블릿 PC를 꺼내 한반도 신경망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북한 철도는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고속철이라는 새 혈관을 뚫어주고 통행료하는 영양제까지 꽂아주겠다고 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 붕괴 위험 없이 실리만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모기장 개방이 가능한 최적의 솔루션이죠. 그의 설명은 논리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국민들의 동의 여부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동의할까요? 또다시 퍼주기 논란이 일어날 텐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지지 없는 정책은 사상 누각이나 다름없기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잠시 창밖의 서울 빌딩 숲을 응시하더니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 빌딩 숲을 보십시오. 화려해 보이지만 한국 경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저성장, 고령화, 좁은 내수 시장.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섬나라라는 감옥에 갇혀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국민들도 압니다. 그래서 이 철도를 통일 비용이 아니라 생존 투자로 보는 겁니다.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뛰어놀 운동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니까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런던까지 가는 상상. 그게 우리를 다시 뛰게 할 겁니다. 생존 투자.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민족애가 아니라 치열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위대한 탈출구였던 겁니다. 톰, 당신이 투자자라면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를 뚫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배에 투자하겠습니까? 박 교수의 형형한 눈빛 앞에서 저는 확신에 찬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라면 후자에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우리는 찻잔을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맑은 소리가 마치 굳게 닫혀 있던 북한의 철문이 열리는 신호탄처럼 방 안을 울렸습니다. 찻집을 나선 저는 밤 9시에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여행을 떠나는 연인들, 그들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아직 평양행 표지판은 없었지만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KTX의 기적 소리는 마치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듯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던 청년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진짜 기차 타고 유럽 갈 수 있을까? 뉴스 못 봤냐? 중국도 오케이 했다잖아. 나 제대하면 무조건 기차 타고 파리 가서 에펠탑 볼 거다. 눈을 반짝이며 웃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본보다 강력한 한국의 진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비서 제시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시카, 듣고 있나? 네. 팀장님 서울은 어떠세요? 매도 리포트는 영구 폐기해. 그리고 지금 당장 강력 매수 리포트 초안 잡아. 네. 정말이세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아이언 K. 부제는 아시아의 심장이 다시 뛴다로 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의 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한국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제 할아버지의 트라우마가 묻혀 있는 곳. 그곳에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 막다른 골목이 열릴 준비가 되었는지 저는 택시에 올라타 기사님께 행선지를 말했습니다. 임진각으로 가주십시오. 이 밤에요? 거긴 다 문 닫았을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꼭 봐야 할 게 있어서요. 어둠을 뚫고 북쪽으로 달리는 택시 안에서 차가워지는 공기와 달리 제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밤 11시가 넘은 시각, 인적 끊긴 공원에는 차를 내는 듯한 강바람만이 윙윙거리며 불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너무 오래 걸리진 마십시오라고 당부하셨죠. 저는 코트깃을 여미며 돗개다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돗개다리, 6.25 전쟁 당시 포로 교환을 위해 임시로 복구했던 다리이자 제 할아버지가 다친 다리를 이끌고 남쪽으로 넘어오셨던 바로 그 다리입니다. 지금은 끊어진 채 교각만 덩그러니 남아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흉물처럼 서 있죠. 다리 입구에 도착하자 철조망에 매달린 수만 개의 리본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고향에 가고 싶다. 색바랜 리본들 위에 적힌 글귀들은 하나하나가 사무치는 그리움이자 70년 동안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철조망 너머 어둠에 잠긴 북쪽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곳은 마치 세상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불렀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는 이 군번줄을 제 목에 걸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톰, 넌 절대 그곳에 가지 마라. 거긴 희망이 없는 땅이야. 갇혀버린 섬이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습니다. 전쟁의 공포, 고립의 절망. 그것이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한반도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 당신은 틀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서울, 평양, 신의주, 베이징을 잇는 가상의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그 선은 막다른 골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둠을 뚫고 대륙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이세요? 저는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끝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철조망에 갇혀 스스로를 섬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그 웅크림을 끝내고 힘차게 도약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번줄을 철조망에 매달린 리본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묶었습니다. 옆에 있던 노란 리본이 바람에 나부끼며 마치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두고 갈게요.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의 작별이자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저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칙칙폭폭 하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아니, 그것은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희망의 기적 소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상상을 했습니다. 저 끊어진 다리가 이어지고 그 위를 KTX가 질주하는 모습. 평양역에서 냉면을 먹고 베이징역에서 오리구이를 먹고 파리역에서 와인을 마시는 청년들의 웃음소리.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습니다. 곧 다가올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한국. 택시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차에 오르자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손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아주 밝으시네요. 네, 아주 좋은 걸 보고 왔거든요. 이 밤에요? 저 깜깜한 데서 뭘 보셨다고요? 미래를요. 아주 밝고 거대한 미래를 봤습니다. 기사님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듯 껄껄 웃으셨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짐을 쌌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 이 목격담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아직도 한국을 위험한 분단 국가로만 보는 편견에 사로잡힌 월가의 늑대들에게 진짜 팩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작성 중이던 아이언 K 리포트의 결론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결론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다. 그리고 비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시카, 다음 주 투자 컨퍼런스 발표 자료 전면 수정해. 내가 직접 발표할 거야. 주제는 한국에 베팅하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을 따라 흐르는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용의 비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강물은 서해로 흘러가고 서해는 대양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철길도 그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가슴 벅찬 설렘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거든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뉴욕 맨해튼의 콜레드 호텔 그랜드 볼룸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투자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2026 글로벌 이머징 마켓 컨퍼런스. 이곳은 수천조 원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이자 가장 냉혹한 심판대입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에는 오늘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의 리모컨이, 그리고 가슴속에는 임진각의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다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블랙스톤의 수석 분석가 토마스 스털링 씨입니다. 주제는 대한민국 위기인가 기회인가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제가 미리 띄워놓은 첫 장표가 거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고위험군. 붉은색 경고등처럼 번쩍이는 그 문구를 보자
객석 곳곳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매도 의견이군. 한국은 이제 끝났어. 전쟁 리스크를 누가 감당해? 앞줄에 앉은 경쟁사 펀드 매니저가 비웃듯 팔짱을 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정적이 회장 전체를 무겁게 짓누를 때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 막다른 골목에 갇힌 섬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70년 전 한국전쟁에서 보았던 그 절망의 땅에서 변한 게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천천히 무대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일간 서울과 평양을 잇는 가상의 철로 위를 직접 걸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거대한 알파, 즉 초과 수익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복잡한 그래프나 수치가 없었습니다. 대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희미한 철조망만 보이는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제가 임진각에서 찍은 그 끊어진 다리 너머의 북쪽 하늘 사진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저 어둠이 바로 북한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저곳이 그저 빛이 없는 암흑의 땅으로 보일 겁니다. 투자가 불가능한 동토의 왕국으로 보이겠죠? 저는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로 어둠 속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저 어둠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 캔버스 위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부산에서 실은 반도체가 기차를 타고 2주 만에 런던에 도착하는 세상을,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첨단 기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이 하나의 레일 위에서 만나는 순간을, 저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아이언 K의 물류 시뮬레이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수직으로 치솟는 성장 곡선, 객석의 웅성거림이 탄성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 협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최대의 M&A이자 죽어가던 세계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제세 동기입니다. 저는 무대 위에 놓인 화이트보드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마카를 집어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하이 리스크라는 글자 위로 저는 거침없이 X표를 그었습니다. 찍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주 크고 굵은 글씨로 새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기회.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욕심을 부려라. 지금 전 세계가 한반도를 보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가장 큰 욕심을 부려야 할 때입니다. 저는 마카를 내려놓고 청중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이 열차는 곧 출발합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 열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탑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승강장에 남아서 손가락만 빨고 계시겠습니까? 침묵이 흐르고 잠시 동안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있던 노신사 한 명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 멘토이자 월가의 전설인 스미스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도화선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객석 전체가 기립 박수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브라보! 당장 한국 주식 매수해. 여기저기서 전화기를 꺼내 주문을 넣는 소리. 다급하게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가의 탐욕스러운 자본이 드디어 진짜 먹잇감을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등지고 섰습니다. 화면에는 임진각의 어둠 대신 제가 합성해 놓은 찬란한 서울역 발 평양행 고속열차의 이미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나요? 당신의 손자가 당신이 지켜낸 그 땅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회의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섬이 아닙니다. 대륙의 시작이자 세계의 중심입니다. 저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입모양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투자처다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